대부분의 거대 언론들이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입장에 반대되는 보도를 했을 때 그동안에 보복을 당한 사례가 쭉 있었던 거죠. 압수수색 당하고 기자들이 기소당하고 회사를 고발하지 않고 자기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기자를 너 기사 똑바로 써.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쓰면 기자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압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언론 비상시국회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언시국 방송입니다. 언론이 못다한 이야기, 언론이 못한 언론 이야기, 언시국은 한다. 언못 언한. 언시국은 미디어 비평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미디어 비평과 더불어서 언론개혁 운동 차원에서 언론계를 비판하고 언론개혁을 위한 제언도 합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와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민들레 덧탐사의 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왜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보도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한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민들레 에디터를 맡고 계신 김성재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 미디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언시국 회원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좋은 기사 연구 모임 대표 오태규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태규입니다. 네, 역시 우리 회원입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언시국 상임대표 이구영 선배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앞으로 몇십 년 계속될 해양 핵 오염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조병래 회원이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거나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건이 아니라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오염수의 방류를 지원하는 컨설팅 리포트일 뿐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거래의 주체들이 다 나름의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민들레와 덧탐사가 일본 정부와 IAEA가 검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또 이어서 그 연일 속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자가 서로 무엇을 교환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민들레와 덧탐사가 한 보도를 좀 요약해서 업데이트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처음 제보가 들어온 것은 덧탐사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 첫 제보가 아마 그 6월 초쯤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핵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갔다가 와서 발표하기 전에 첫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뇌물이라든지 100만 유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건 아니었고요. 시찰단이 갔는데 일본의 그 핵 원자력 그 안전규제위원회에 있는 그 관리로 추정된 분과 또 어떤 분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한국의 핵시찰단이 가서 보고 갔지만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미 다 손을 써놨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첫 제보였고요. 두 번째 제보부터는 그 외무성 간부 A의 메모라는 그런 메모인데 이 메모가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놓은 메모가 아니라 앞표지에 대회비, 말하자면 대회비 같은 도장이 찍혀 있고 일본어로는 사회비라고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상 회수, 그 자리에서 보고 회수한 거다. 그러니까 대회비라는 문건이죠. 그 대회비로 되어 있는 문건에 그 외무성 간부 A가 A라는 사람이 또 누구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녹취해서 풀어놓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00만 유로를 정치원금으로 IAEA 관계자에게 제공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놀랐고 이걸 보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하다가 이 내용은 이제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까지는 익명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 번째 정도 제보가 오면서 이때부터는
조르세티라는 가명을 쓴 사람이 영문으로 된 이제 문건만 전달한 게 아니라 문건이나 사진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 된 자기의 의견을 내는 이런 이제 그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반응이 나온 거죠.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례적인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국에서 중국 마오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들레와 더 탐사의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 전에 제보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일본에서 공개되기 전에 그 이전에 벌써 한 달 가량 전에 이미 일본이 입수를 해서 그거를 수정하도록 IAEA 측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최종 보고서에 초안하고 마지막에 공개된 최종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내용을 보니까 제보자가 제보했던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일본이 수정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 에디터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저도 이제 기사를 쭉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100만 유로 상당의 어떤 돈을 받고 IAEA가 일본 정부가 요구에 맞춰서 그 보고서를 써줬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네. 그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것이 네.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중국 외교부가 논평을 할 때 네. 민들레와 더 탐사를 실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실명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나온 걸 봤는데 한국의 미디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가 두 분 다 이제 기자 출신이십니다만은 또 나름의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좋은기사연구원 대표를 맡고 계신 오태규 대표께서는 저널리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인데 어떤 한계가 있어 보입니까? 글쎄 이 부분은 그 내용 자체만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부가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상을 전제로 자기 입맛에 맞게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고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뉴스인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신빙성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정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 만들어서 그냥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서 보도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래도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100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판단 근거가 상당 부분 저는 민들레나 더 탐사 쪽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그 제보자가 했던 얘기들하고 실질 상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무나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조작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서 아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아무리 충격적인 내용이라도 보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신빙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그고민을 했던 거고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회, 2회 기사를 계속 쓰면서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 제보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거죠. 그 이어진 제보는 또 어떤 식이었냐면은 앞에 제보했던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주고 하는 식으로 들어왔고 또 그게 제보가 계속 5번, 6번 들어오면서 앞에 제보됐던 내용이 실제로 그게 사실과 맞다는 게 확인이 되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시찰이 아니라 구경하러 갔다 온 셈이 돼버렸는데 그 첫 번째 제보의 내용이 나중에 시찰단이 갔다 와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 그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 내용과 그 첫 번째 그 제보에 한국 시찰단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보는 그 전 제보를 확인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러 차례 제보가 이어진 데다가 그 제보가 앞에 제보를 다시 확인해주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전체적인 내용과 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작성할 수 없는 이런 제보들이었던 거죠. 네, 수긍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은 단일 취재원의 제보였죠. 네, 네. 단일 취재원 인지 혹은 그 복수의 제보자인지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복수의 제보자라고 알고는 있는데 처음에 두 번째 제보할 때까지는 그 자기 가명조차도 밝히지 않았던 제보자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것처럼 조르세티라는 가명을 쓴 제보자인데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르세티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쓰면서 제보를 했을 때부터는 일본 외무성이나 IAEA의 내용을 굉장히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외무성의 관리거나 공직자거나 아니면은 IAEA 쪽하고 같이 어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네. 두 분 다 그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신데 어떻든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의혹을 이제 보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맥락, 이 의미를 그 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칼럼도 하나 쓰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그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표를 이게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가로는 그 사안의 중대성, 세로는 취재원의 어떤 투명성, 신뢰성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 그래프상에서 이번 보도가 어느 사분면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는 신뢰성은 좀 약하지만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얼마나 우리가 따질 수 있느냐의 부분인 거죠. 그게 결국 100% 그것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보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를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에디터가 말씀했듯이 이 내용이 상당히 앞뒤가 그 사람이 제보한 거와 지금 현재 나오는 거하고 상당히 일치해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외부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잘 안다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히 그 불투명성에서 투명성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이런 판단을 왜 내렸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봐요. 기사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저널리즘에서 강조되는 것이 모든 저널리즘이라는 게 객관성이라는 100% 순도 높은 거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의 부분을 순도 높지 않은 거를 보완해 주는 것이 결국 저는 투명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건 이런 보도 경우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부분들과 나름대로 그 보도할 가치가 있냐고 봤냐 이런 거를 칠 건데 아마 민들레에서도 6월 28일인가요? 거기에 아마 그 민들레 대표가 우리가 요거를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저는 그런 기사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저널리즘에서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서 이런 가치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이 기사는 그 나름대로 저널리즘의 원칙을 좀 많이 지키면서 쓰려고 한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저희도 했고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제가 오늘 이 방송이 처음 나온 데다가 이렇게 양쪽에 두 분 저보다 정말 언론계 대선배 두 분을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 5년 만에 지금 이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처음이라서 여쭤보고 지금 저 말씀드리는데요. 이 긴급 기자회견을 저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외신들을 불러서 했는데 이제 그때 외신들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국내 언론들이 너무 이 언론에 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국내 언론들하고 또 외신 기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특히 일본 언론이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중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니까 외신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내 언론이 이렇게 아무도 그 추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좀 이 기사를 좀 받기가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신만을 대상으로 우리 한번 설명회를 하자라고 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거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왜 국내 언론이 이 보도를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내 언론들이 그 신생 매체 그리고 작은 매체가 보도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기득권화돼서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건 각자 큰 언론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이런 매체들이 이제 한겨레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마이뉴스는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도 처음에 창간될 때는 신생 매체였고요. 큰 매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한겨레나 오마이뉴스가 특종을 했는데 단독 기사를 쓰고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다른 언론들이 아마 굉장히 외면한 그런 케이스가 많았죠. 많았죠. 제가 오태규 선배 이번에 칼럼 쓰신 걸 보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데, 자, 그렇다면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또는 다른 여러 신생 매체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신생 매체, 작은 매체가 보도한 거라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것 좀 이 지점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익명의 취재원하고는 다른 디멘션에서 네네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이 작은 매체, 신생 매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이 보도를 받아 쓰거나 자체적으로 취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둘러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부분의 거대 언론들이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보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보도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잘못 보도를 하면, 즉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입장에 반대되는 보도를 했을 때 그동안에 보복을 당한 사례가 쭉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압수수색 당하고 기자들이 기소당하고 고발당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를 고발하지 않고 자기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네. 기자를. 네. 이거는 기자를 완전히 앞으로 너 기사 똑바로 써.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쓰면 기자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걸로 압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발생한 리스크보다 네네. 정권 눈치 보기, 네네. 말하자면 이제 자기 검열, 네, 네. 이게 더 큰 요인 같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선뜻 취재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기자회견 때 했고요. 자, 민들레가 보도한 이 내용을 100% 믿지 않아도 좋다. 지금 오태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지 않고 취재원이 투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그대로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가서 취재를 해봐라. 확인을 해봐라. 그런데 왜 아무도 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느냐라는 지점인 거죠. 그 대목에서 이제 저도 우리 김 에디터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면서 아마
다른 매체들이 이 기사를 받지 않은 가장 그 아마 큰 명분은 이 취재원이 불투명하다는 걸 거예요. 취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럼 취재원이 불투명한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그 취재원 이게 사실이 맞는지 그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장 일차적인 거는 이 보도를 한 매체 두 군데한테 니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그 곳이 한 사람도 없고 한 곳도 없었다는 거죠. 취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이 일단은 저는 이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기자나 매체로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요. 그 뭐냐면은 작은 매체 뭐 그다음에 최근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떤 탈진실 그 풍조, 그다음 아까 얘기 우리 한국이 특유의 그 지금 언론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한 어떤 의축 이런 것들 다 치더라도 결국은 일본 외무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한국의 작은 매체들이 보도한 거를 갖고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이거 우리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 보도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세계에서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 패권을 다투는 나라의 큰 나라의 어떤 외교부 대변인이 이 보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그걸 갖다 따라줄 수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자체는 또 보도할 만한 팩트다. 그렇죠.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취재원 자체가 불투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취재의 어떤 입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부터 않은 잠깐만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르세티가 익명 혹은 가명을 사용한 것은 본인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뭔지는 지금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오 대표 그 내부 고발자로 볼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뭐 내부 고발자로 그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의 문제죠. 내부 고발자는 우리가 신원이 확인됐는데 그걸 보호해 줄 때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런 거 단계까지 아직 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밟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더 탐사나 지금 민들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지? 그거조차 거기가 첫 출발이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물어봐야죠 그쪽한테. 그럼 설명을 했겠죠. 그 팩트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취재원에 대해서 뭐 그런 입장이라면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보도한 게 이거거든요. IAEA와 일본 정부 불법 거래 장본인이 미즈노 1등 서기관이다. 일본 외무성에 이름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아무도 제가 어제도 일본의 어떤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의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자, 이게 미즈노 1등 서기관 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확인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찾은 그로시 IA 사무총장이 이제 인터뷰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기자도 이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기자로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기자로서의 어떤 직업을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기자로서 일을 포기한 거죠. 왜냐면은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외무성에서도 거론이 됐고 중국에서도 거론이 됐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지금 작은 매체가 보도를 했지만 시민사회가 그거를 가지고 한 정당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기자라면 가장 확실한 취재 대상인 책임자인 IAEA의 책임자인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정도는 그것이 그 사람이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그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질문조차 안 했다는 것들은 과연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언론, 한국의 저널리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 진짜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러니까 저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이 신문, 방송, 그 우리 한국의 어떤 매체들을 못 믿는구나. 이게 최하위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인터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연합뉴스 이렇게 네 군데만 이제 따로 이제 한 거죠. 다른 언론들 다 물먹이고 한 거죠. 근데 조중동이나 연합까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쭉 써왔던 그동안 계속 그 뭐 100만 유로 뇌물이나 이런 걸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보도할 수는 없고 그리고 보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미 그 기자들이 또 그 편집국에서 판단을 하고 그냥 조르세티가 아니죠. 저 그로시의 이야기만 우린 전달한다라고 만들어진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그 짚어봤습니다만은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할 때 한국 저널리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각각 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글쎄요, 한국 저널리즘의 고질적인 문제라기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세계적으로 그 저널리즘이 상당히 그 신뢰의 의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게 인터넷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그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보지 않는 이런 풍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한국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영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그 광고주를 우선시하고 나름대로 그 언론의 어떤 그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식으로 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비즈니스 중심으로 어떤 이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그 처음에 한겨레 만들 때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언론이 되자 이런 식의 어떤 모토가 가장 컸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그런 어떤 저는 권력보다 자본이 더 앞서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보는 자본과 권력 그런 것부터 좀 자유로운 언론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발굴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온 어떤 시민 언론 민들레와 더참사 같은 데는 광고도 안 받고 또 그 정부로부터 뭐 지원도 받지 않고 특히 저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뉴스타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질 높은 그리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면서 비판력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대표라고 보거든요. 그래 앞으로의 문제점이 그런 데 있다면은 역시 그런 데 휘둘리지 않는 그 저널리즘을 키워주는 어떤 시민의 힘이 앞으로 희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 에디터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재 현업에 종사를 하시기도 하고 또 과거 두 분 다 이제 한겨레 근무하셨는데 언론 동료 혹은 후배들한테 어떤 뭐랄까 조언, 당부를 하시고 싶습니까? 네, 그 당부는 이제 오태규 선배가 하셨어야 되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그 좀 아까 말씀하신 고질적인 문제 많이 있지만 그냥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언론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언론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질문하지 않는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번 그 비판을 하기도 했고 사회적인 비판도 있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발 전용기 타고 이번에 또 나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돌아온 길에 셀카 찍지 말고요. 질문을 하시라고요. 기자분들이. 양평 고속도로 땅 어떻게 된 건지 핵 오염수 왜 오케이 하고 돌아온 건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해서 답을 듣고 그걸 독자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메디아파르타라는 저 프랑스 신생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 창간된 르몽드에서 이제 나온 그 기자들이 창간한 매체인데 그 매체가 굉장히 지금 성공적인 인터넷 매체로 자리 잡았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타파나 저희 민들레처럼 후원만 가지고 유료 독자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광고를 받지 않는데 이 매체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슬로건이 독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유료 매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광고로 거의 대부분 그 운영을 합니다만 기자들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독자만이 언론을 살릴 수 있다. 독자만이 우리 언론사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자를 위해서 독자가 궁금해하는 거를 질문하고 그게 저는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언론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두 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나토에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 두 분이 올랐다면은 네. 각각 대통령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나요. 그 뭐냐면은 예전에 그 르인스키 스캔들이 있을 때 그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까 양쪽 언론들한테 두 가지씩 아마 질문을 하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 기자들은 전부 다 르인스키 스캔들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우리 기자들은 상당히 의아했죠. 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미국 국내의 어떤 뉴스를 갖고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그걸 질질 물고 늘어지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야 역시 미국 기자들은 물을 건 묻는구나. 예를 들어 가장 자기네들이 알고 싶은 것, 그러고 권력자가 말하기 싫은 것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싶다는 것은 결국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독자들이 알고 싶은 것, 시민들이 알고 싶은 거죠. 제가 보다는 지금 양평 게이트에 대해서 양평 고속도로 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에디터는 어떤 질문? 네, 아니 저도 양평 사실 그 질문을 저 같아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 오염수 지금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이제 오케이를 해주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임기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때 바이든이라고 하셨습니까? 날리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회원인 박우정 선배가 제안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제작비 익명을 요구한 우리 회원이 이제 찬조를 해주셨는데 방송 제작비가 편당 25만 원입니다. 언시국 회비 말고 방송 제작비 위한 특별 회비를 이제 저희가 또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언시국 네 번째 방송 일본 정부와 IAEA의 검은 거래 의혹 보도 어떻게 볼 건가? 왜 레거시 미디어는 이 보도를 받지 않는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30분 좀 짧은데요. 좀 짧은데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좀 정비해서 이렇게 자기가 조금 요점을 더